자, 2부 순서 진행할게요. 자, 2부 순서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주제를 데려와갖고 그 친구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비자 얘기 좀 할게요. 비자. 네, 비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기사부터 볼까요, 우리? 국내 기사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비자 송금? 블록체인?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려나요? 네, 나왔죠. 자, 요겁니다. 국내 기사 나왔는데, 이건 블로그 글이네요? 이거 말고 기사. 네, 요거. 신한은행도 들어왔다고 나와있네. 자, 보시면 요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사 한번 좀 볼까요? 예, 보시면은 이거 뭐야 이거 2017년 거잖아. 속았어. 최신 기사 어디 있어요? 최신 기사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요거였죠? 요거죠. 보시면은 이제 이 비자 한국지사라고 봐야겠죠. 여기 사장이 이제 뭐 최근에 포럼이나 또는 뭐라 해야 될까 컨퍼런스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아니네? 그냥 기자간담회를 연 거네, 본인들이 주관으로. 어쨌든 국내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개개인들한테 이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그건 뭐라 해야 될까요? 개인 식별 안 되게끔 가공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혜택들은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법 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데이터 3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 뭐 매직 키워드죠. 굉장히 4차 산업혁명 때 많이 나오는 단어기도 한데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AI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얘기해갖고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겠다? 해외 송금 서비스 출시에도 주력을 하겠다 하면서 보시면서 저희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기업 간 거래 B2B 해외 송금 서비스도 국내 여러 시중은행과 시도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답니다. 요거 하나 포인트로 잡아두시고요. 또 얘기한 게 없네요. 이거 말고. 자, 뭐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기자간담회 열면서 사실 메인 포커싱으로 된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보인들이 만든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의 해외 송금 서비스는 아니었고 이제 요걸 얘기한 거죠. 보인들의 신년돼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이제 기자간담회 열어갖고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 이제 국내 데이터 3법도 통과됐고 그리고 빅데이터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니까 이걸 통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와 해외 송금 서비스 출시도 하겠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메인은 비자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적인 본인들의 로드맵을 브리핑하는 자리였는데 그 안에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한 거는 뭐였냐면 혹시 비자 이놈들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 게 리프사한테는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 경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포지션이 잡히는 게 아닐까 해갖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2017년 기사에도 그렇고 이제 방금 보신 신년기자 간담회 때도 이제 비자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신한은행이 최초로 참여한 거를 오피셜로 지금 컨펌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죠. 여러분들 몇 가지 포인트를 집으면서 작은 조그만 포인트부터 크게 늘려나가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당장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블록체인 기반 기업 간 거래라고 하잖아요. 자,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국내 은행이 뭐는 절대로 쓸 수 없다. 암호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블록체인 기반의 비자 거를 쓰겠죠. 신한은행도 지금 뭐 이거를 실제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는 못 써요. 얘는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 그 이유는 제가 입 아프지 않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뭐가 됐던 건 이건 못 써요, 국내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시중에 뭐 어떤 군데가 더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디테일 포인트는 확인하면서 가시고요. 자, 이제 이 소식이 과연 그리고 더 나가서 비자가 리플사와 경쟁이 될 것인가, 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저 플랫폼이 중요하겠죠. 몇 가지만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비자의 서비스를 설명을 몇 개만 드릴게요. 비자 다이렉트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비자 다이렉트. 비자 홈페이지 가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데 이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가 자랑하는 이 페이먼트 서비스가 비자 다이렉트인데, 잠깐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이게 2018년인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2018년인가 그때부터 있어서 좀 됐어요, 이 서비스 만들어진 지. 뭔데? 왜 나 그냥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아니, 이런 투명화 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니? 아니, 저기요? 아니, 잠깐만. 안 풀어주는데요? 야, 당선 이거 억셉트 해야 되나? 아, 됐다. 자, 보시면은 이 비자 다이렉트라는 서비스 보면은 본인들이 자랑스럽게도 다이렉트 리얼타임 페이먼트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리얼타임 페이먼트 솔루션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죠. 아까 1번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주석 1번. 예, 다이렉트, 비자 다이렉트, 리얼타임. 네, 리얼타임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석 처리 해놨겠죠? 읽어보면 되겠죠? 봅시다. 봐봐. 여기 돼있죠? 예. 뭐라고 돼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석이 여지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리얼타임, 뭐 1초 내에 송금, 실시간으로 되는 거면은 이런 주석을 달아놓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은 그게 안 되니까 달아내겠죠? 여기 써있었죠? 보시면은 처음부터 딱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있죠? 액츄얼 펀드 얘기 나오잖아요. 예, 실제 돈, 펀드가 availability 하면서 다양하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거에 의해서 financial institution and region, 지역이나 어떤 금융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계속 얘기가 나오죠. 보시면은 최대로 이 카드홀더, 받는 카드홀더나 뭐 이런 것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최대로 뭐 30분 정도의 승인 트랜잭션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심지어 이제 크레딧 트랜잭션 얘기를 하네요. 송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금 송금이 있고 출금 송금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입금 송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하면서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말이 길다. 여기 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들이 따로 만든 가이드를 자세한 걸 참고해보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말이 길면은 일단 리얼타임이 아니란 얘기죠. 특성은 파악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이제 받는 쪽에서 뭐 카드홀더가 승인하는 거에 의해서 최대 30분 지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참고하실 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참고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P2P가 됩니다. 개인 대 개인이 페이먼트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도 되고 빌 페이먼트도 되고, 이게 상인들이 많이 쓰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번 주석을 달아놨죠. 한번 볼까요? 3번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해외 송금 되는데 3번 주석 한번 또 보죠. 자, 봅시다. 말이 길면은 봐야죠. 뭔가 예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부분이죠.
자, 보시면 어빌리티 나오네요. 능력에 관련된 거죠. 어떤 거냐면 크로스보더 트랜잭션, 이걸 보내는 이 능력, 어빌리티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죠? 몇 가지 팩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 팩터는 뭘 포함하냐면 받는 사람, 레시피언 이슈어, 받는 사람이 이 크로스보더 트랜잭션 억셉트 여부에 달려있고, 추가로 크로스보더 트랜잭션 인바운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not available,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노땡, 이거 띠릭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no, 이거 불가능해요. 또 이제 더 많은 정보는 또 거기 가이드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말고도 예외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지금 미국과 관련된 지역에 따른 약간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보면은 그때도 설명했죠. 그 한 1년 이상 됐을 겁니다. 비자 다이렉트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린 적 있는데, 그때 화이트 페이퍼 수준을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미국은 안 되고 뭐 이런 제약사항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자 다이렉트, 즉 얘네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요거 좀 살펴봤는데, 이게 과연 이제 리플사에게 득이 될 거냐, 아니면은 경쟁자나 또는 안 좋은 쪽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도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설사 정보가 지금보다 더 있더라도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뭐 전 세상에 색이 딱 두 종류만 존재를 해서 너는 흑색 아니면 백색이야, 이렇게 결론 내리기 힘든 게 이 업계죠.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2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너는 더 앞에 가 있고 나는 뒤에 가 있고, 한 축을 기반으로 그렇게 2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앞서 있다, 너는 뒤쳐져 있다. 그렇지 않아요. 3차원 이상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복합적인 이해관계, 그것과 관련돼서 비자 다이렉트 또는 비자 소식들을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해외에도 특히나 이런 분들 많은데 그 얘기를 합니다. 비자가 뭐를 했죠, 여러분들? 자, 기사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비자랑 어스포트를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기사가 국내, 여기, 이거 아니야. 블로그죠? 자, 요거죠. 작년 5월에 비자가 뭐였죠? 어스포트를 인수 합병 해버렸습니다. 합병은 아니죠. 인수를 했어요, 인수. 사들였죠. 본인들이 이제 대주주가 된 거죠. 사갖고. 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스포트는 또 여러분들 한번 또 볼까요? 어스포트 리플 검색하면은 바로 나와요. 언제였죠? 여기 보시면 2014년이죠. 어스포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오네요. 어스포트 홈페이지죠. 보시면 2014년 12월 4일 리얼타임 레미턴스를 리플랩스와 함께 하기로 딜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스포트, 즉 비자가 인수한 회사인 이 어스포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리플사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만큼 리플랩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긴 한데 뭐가 문제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비자가 어스포트를 인수한 거는 본인들의 저런 비자 다이렉트라는 서비스 하는 것과 무관하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스포트의 기술도 썼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플랩 멤버나 다름없다, 간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무조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스포트가 최근 기사가 없고,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리프사와의 공식적인 기사라던가 오피셜한 발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어스포트가 제 기억으로는 2018년까지 리프사 홈페이지에 고객으로
이 어스포트라는 회사의 마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프사 홈페이지에서 어스포트가 고객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저 마크를. 그러니까 리프사가 본인들의 커스터머 이렇게 해갖고 목록들 보여주잖아요. 거기 어스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도 어스포트가 리플랜 멤버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한번 리플랜 멤버가 되면은 영원히 리플랜 멤버는 아니죠. 중간에 타령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리플렛이라는 공간은 조직의 쓴맛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손이랑 팔이랑 다리를 내놓고 나가야 돼. 뭐 이런 조직의 쓴맛이 아니잖아요. 그냥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리플렛 멤버 됐다가 본인들이 뭐 마음에 안 들던지 비용이 너무 비싸던지 불만이 있던지 뭐든 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나 이제 리플렛 멤버 안 할래 하면은 계약을 중간에 파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보통은 안 하겠죠. 계약 파기하면은 이제 거의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계약이 만료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 형태, 여러 시기에 본인들 각자 본인들 회사 내부 사정에 맞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그거입니다. 지금도 사실 리플랜 멤버가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리프사 홈페이지에서도 빠졌고 얘네도 최근에 공식적으로 리프사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거 자체가 애매하고요. 그리고 비자다이렉트가 냉정하게 봤을 때 어스포트의 기술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부족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자가 인수한 어스포트 그리고 어스포트는 리플랜 멤버라고 현재까지도 멤버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람에 이제 당연히 비자가 간접적으로 리플렛을 쓰는 거다. 그래서 뭐 저거 리프사와 XRP의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맹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호재라고 보기에는 지금 확인 안 된 것들이 좀 많아요. 많아서 좀 그렇게 보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쟤네가 비자가 저렇게 나서는 게 과연 리프사한테 안 좋은 거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머니그램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그램은 리프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원한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린 기사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충격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니그램 도원의 결의를 맺은 머니그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람 피고 있나요? 비자랑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뭐 하고 있다?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써있죠? 크로스보더 P2P 서비스를 하겠다. P2P는 뭐죠? 개인 대 개인. B2B는 아니고 person to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우리 같은 일반인들. 그래갖고 크로스보더 서비스를 뭘로 하겠다? 비자 다이렉트로 확장하겠다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여기 스페인과 필리핀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신 것처럼 여기도 주석 달렸네요. 리얼타임 주석. 완벽한 리얼타임이 아니니까 또 주석이 달렸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제로 머니그램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머니그램 홈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에헤라디아 자 여기 가면은 뭐 4,000달러 체크해 볼 수 있죠. 미리 4,000달러를 아까 뭐 에헤라디아 멕시코 리미트에 걸렸어요. 990까지밖에 안 된대요. 법에 걸린 거겠죠 지금. 여기를 해볼까요? 자 피를 추정해 주세요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 옵션이 나오죠 여러분들. 송금할 때 다양한 옵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받을 때도 어떻게 받을 건지 옵션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셀렉터 페이먼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아까 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송금 보낼 때 이 송금은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송금이에요. 네. 크레딧 트랜스퍼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입금 송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입금 송금 있고 출금 송금 있고. 네. 입금 송금은 보통 우리가 계좌 이체하는 걸 입금 송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세히 얘기하면은 진짜 금융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좋은 거는 이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요거 계좌 이체로 보시면 돼요. 네, 계좌 이체로 보시면 되고, 출금 송금은 뭐다? 네, 뭐 우리가 그 세금이나 뭐 내는 것도 있죠. 네, 세금, 뭐 지로요금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출금 송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국내는 어떻게 구현했을지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동이체도 출금 송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두 종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입금 송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서 그래요. 이 크레딧 트랜스퍼 하는데 지불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죠? 처음에 온라인 뱅크 어카운트, 이거 되게 알기 쉽죠. 네, 은행 계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걸로 송금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데빗 크레딧 카드. 뭐죠? 직불카드랑 신용카드. 그러면서 아래 마크 뭐 나왔죠? 비자랑 마스터카드 나왔잖아요. 요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캐시 앳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머니그램이 지원하는 지점에 가서 직접 캐시로 주는 거. 네, 현금 돈으로 주는 거죠. 그죠? 네, 요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방식에 따라서 이제 피도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즈니스 데이로 3, 4일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 이 데빗 카드, 비자랑 마스터로 데빗이나 크레딧 카드로 하면 어떻게 되죠? 몇 분이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죠? 피가 $15 가까이 나와요. 다른 거는 지금 요거는 은행 계좌라는 거 피가 빵이잖아요. 빵인데 요거는 지금 보세요. 받는 돈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생각보다. 이 부분을 보세요, 변화하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기사 나온 대로 실제로 바꿔볼까요?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가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헤헤라디야. 오, 필리핀은 피가 똑같아요. 은행 계좌나 요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그 해당국에 노스트로보스트로 계좌가 있는지, 아니면 ODL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서드 파티한테 맡기는지,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겠죠. 이거 심지어 보면은 아까 멕시코는 모바일 월렛도 없었어요. 근데 모바일 월렛 추가됐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거 비자 보이세요? 비자 아까 받는 리시브 메소드에 비자가 없었거든요. 비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비자 다이렉트를 쓰고 있는 걸로 보이죠, 정황상. 자, 그러면 사실 이 필리핀 구간으로 모니그램이 돈 보내는 거, 지금 비자 다이렉트를 쓰는 걸로 보이는 요 라인으로 보내는 거랑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걸 비교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게 더 저렴한지 비교하면은 비자가 제공하는 방법이 싼지, 아니면 모니그램이 다른 회사나 또는 모니그램 자체의 방식을 통해서 송금하는 게 더 저렴한지에 대해 판별할 수 있겠죠. 경쟁력이 어디가 더 좋은지. 근데 여러분들 코인스 PH랑 모니그램이 계약을 한 건 알고 계시죠? 그 작년 수요일 때 그 영상도 있잖아요.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리플레 멤버들이 서로 릴레이션십, 계약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나온 것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모니그램과 코인스 PH인데, 모바일 월렛 보이시죠? 아까 멕시코에 없던 거. 코인스 PH가 모바일 월렛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쪽 지금 멕시코는 안 그랬는데, 멕시코는 요게 은행 계좌라면 빵원이었잖아요, 수수료가. 근데 지금은 생겼죠, 필리핀은. 근데 요거를 받는 쪽 레시피언트를 지금 비자로 했을 땐 그런데, 요거 모바일 월렛을 바꾸면 슥 바뀌죠. 피가 사라져요.
여전히 여기 피가 좀 줄었지만 존재하고요. 예, 영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이 990달러인데 49,905.9 정도 되죠. 근데 데빗 비자를 통해 가면은 많이 줄어들죠. 예. 효율성은 예, 여전히 이게 좋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ODL을 100%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머니그램의 사정에 따라서 뭐 예,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안 될 수도 있겠죠. 은행 계좌로 했을 때. 국내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건 아닐 텐데 참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지금 가격 차이로 볼 때는 비자가 제공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받는 사람의 비자 카드 옵션이 생긴 걸로 봐서 아까 얘기 기사 나온 것처럼 이 비자 거 쓰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도 혹시 사용 시점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쓰는지 안 나와 있나? 여긴 안 나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미 시작한 건가? 아, 라이브 들어갔네요. 이미 쓰고 있는 거 맞네. 여기도 나 있네요. 서비스 윌 그게 아니잖아요. 서비스 윌고 라이브가 아니라 예, 고주 라이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쓰고 있는 게 맞네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예, 효율성은 여전히 지금 예, 이거 모바일 월렛 아마 코인스피치 거예요. 이거. 예. ODL이 가격적이면 좋다. 다만 이제 지불에 관련돼서는 은행 계좌로 할 때 3, 4일 걸리는데, 이거는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ODL 자체는 리얼타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히는 거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머니그램과 은행 간에 예, 특정 은행 간에 그런 처리에 있어서 딜레이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지 알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사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은행과 머니그램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것만 보고 현상만 보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살펴봤는데 이제 간단히 비교하면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냐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비자 다이렉트도 리플렛이랑 똑같습니다. 예. 아까 P2P 같은 거를 모르겠어요. 비자가 일반인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금융기관들한테 본인들 플랫폼 비자 다이렉트라는 거를 제공해서 예, 이 금융기관들이 본인들이 제공하는 이 솔루션 통해서 예, 송금도 하고 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도 처리하고 빌 페이먼트도 하고, 이거 상인들이 좋아하는 거 대금 처리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B2B예요. B2B. 예. 그러니까 비자는 비자의 고객, 다이렉트의 고객을 뭘로 본다? 금융기관, 비즈니스. 예. 근데 머니그램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 실제 커스터머들 있죠. 예. 소비자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플사도 직접 소비자를 이렇게 응대하거나 예,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예, 비즈니스, 즉 기업들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비자 다이렉트나 리플사랑 동일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지금 든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예, 리플사 ODL 쓰는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합 매겼을 때 쓰는 건지, 그리고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예, 표기가 안 되니까 이제 정황상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비자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비자로 데빗하고 비자를 통해서 받고 비자 카드로 예, 명확하죠. 여기 에디셔널 인포메이션 있네요. 예. 아, 몇 분 걸린대요. 예. 몇 분 걸린다고 돼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비교가 가능하죠. 비용적인 측면은 아마 ODL이 더 강할 겁니다. 예. 코인스피치 통한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모바일 월렛. 예. 더 저렴하죠, 확실히. 그래서 이런 거를 봐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 고객들이 리플사든지 비자든지 기업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리플사나 또는 비자의 고객으로 되는 지금 같은 금융기관들이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선택할 때 비교는 뭘로 하겠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비용과 속도죠. 비용과 속도. 그리고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뭐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결국에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나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겠죠. 뭐 절대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뭐 시장을 일부분씩 나눠 가져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니까요.
이것 말고도 지금 말한 그런 요소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면 비자 다이렉트가 뭐 아프리카 지역은 안 되는데 리플렛은 아프리카가 돼.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아프리카 저렴하게 빠르게 송금하고 싶은데 리플렛이나 뭐 비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예시를 위해서 그냥 그렇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리플렛만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금융기관들이 리플렛을 선택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홀로 서 있는 건 없죠. 솔루션이 보통 이제 뭐 점유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뭐 양립하죠 보통. 그러니까 지금 송금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존재하는 거죠. 한두 군데가 아니죠. 어쨌든 뭐 가장 유력한 그림은 그런 건데, 시장 점유율로서 서로 나눠 갖는 건데, 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그런 영향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팩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비용, 어디까지 송금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비자 소식을 보면서 뭐 리프사 끝장이네, 스위프트도 망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경거망동하는 거죠. 서비스 출시한다고 뭐가 망했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스스로 나 빈깡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죠. 지켜봐야 될 싸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 확인할 때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시면은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기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지 지금 당장 뭐다 얘기하기에는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점을 제공시켜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를 보기에 필요한 정보들, 지식들을 설명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만 내달라, 리플사가 어떻게 될 거냐, 미래 결론만 내달라, XRP는 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 결론을 내달라, 이런 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못 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알면은 거꾸로 저 좀 알려주세요. 미래 XRP 가격 리플사 어떻게 되는지 안다면 제가 알고 싶네요. 자, 그래서 좀 길었는데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소식이다 보니까 제가 길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진수님 질문 주신 거 잠깐 볼까요?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세요. 다만 제가 전에 설명했던 건데, 자, 암호화폐 과세 부분인데 과세 기준이 이제 세번 뭐 개정되고 막 그런데 과세 적용이 어느 시점으로 될 거냐, 취득 시점 적용해서 소득 신고로, 그러니까 소득세로 적용할 거냐,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소급 적용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빌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 종란님 워라 어서오세요. 자, 김무사님 얘긴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XRP 가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글을 봤었는데요. 리플사는 XRP 가격에 대해 부가적으로 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가격 또한 먼 미래의 주된 비즈니스 목표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면 XRP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XRP가 고가, 예를 들면 뭐 10만원이 된다, 개당. 리플사 자산 얼마죠? 자, 단순 계산해보죠. 500억 개가 지금 안 되긴 하지만 대충 계산이니까 500억 개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5천억 해봅시다. 5천억, 5조, 50조, 500조, 5천조, 5천조가 되네요, 리프사 보유금이. 당연히 주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야죠. 진짜 세계급 부자가 되는데, 회사 자체가. 네네,
알겠습니다. 편집해서 나중에 올릴게요. 주신님 질문도 잠깐 볼까요? 시안뱅크에서 QR 송금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빠르면 8초 만에 송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상대로 한다는데 ODA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님 주셨는데요. 일단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전부 다 리플렛 멤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있는 나라긴 한데 그렇다고 ODA과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송금이 여러분들 이제 오인하기 쉬우신 게 송금이 뭐 리얼타임으로 된다 또는 뭐 1분 이내 된다 1분 이내 가능하다 이러면 대부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플이 ODL이 XRP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이거 리플 ODL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X커런트 그러니까 즉 리플렛의 페이먼트만 쓰는 걸 의미합니다. 리플렛 멤버로서 페이먼트만 리플렛을 쓰고 ODL을 안 쓰는 경우 플러스 노스트로 보스트로 이 조합. 자, 요거는 페이먼트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당연히 세르먼트 부분이죠. 자, 이 조합을 쓰는 경우 실시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요것도 3초 송금 가능합니다. 요것도 돼요. 이 조합도 가능해요. 아니 ODL 안 썼는데 어떻게 3초 송금이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요. 옛날부터 제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베이스 관련된 지식을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정리해서. 왜 가능하냐면 페이먼트 부분이 일단 엑스커런트 리얼타임이죠. 그죠? 플러스 노스트로 보스트로잖아요. 네. 노스트로 보스트로도 리얼타임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대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예치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돈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계좌에 있는 돈 빼갖고 내가 송금 보내고 싶은 사람, 레시피언트한테 그 계좌로 돈을 옮겨주면 되잖아요. 플러마이너스 처리하면 되잖아요. 디지털 전산 처리. 그러니까 세르먼트도 실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실시간 되니까 뭐 1분 내 송금, 3초 송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ODL이 뭐 리얼타임 송금이다, 뭐 실시간 송금이다 해서 반드시 ODL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먼트와 세르먼트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왜 오늘날에 이 송금이 느려지는지 막 3, 4일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2주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이 페이먼트 부분이 스위프트의 솔루션이 개구려. 완전 구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요걸 개선시킨 GPI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프라적인 혁신이 아니라 그 SLA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상의 변화를 줘서 그걸 통해서 30분 이내로 대체로 30분 이내로 줄여놓은 거죠. 사실상 고객을 압박해서 속도를 올린 거죠. 30분 이내로 쪼갰기 때문에 이 중에는 당연히 1분 처리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페이먼트가 처리된다면 스위프트 플러스 노스트로 보스트로 조합도 시간 송금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식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자체를 혁신시킨 게 아닌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만 SA로 압박 줘서 가능할 거고요. 빠른 식으로. 실제로 스위프트가 밝힌 것처럼 30분 이내에 절반인가요? 절반 나머지는 30분 넘는다고 했는데 아마 금융기관 잘 안 돼 있는 국가들일 겁니다. 인프라 잘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죽어났게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인프라가 안 좋은 국가들은 이 조합으로는 실시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요. 왜냐면 노스트로 보스트로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송금하고 싶은 나라 전부 다 계약 맺어갖고 돈을 프리펀딩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 미치죠. 180여 개국에 난 송금을 하는 금융기관이 되고 싶어. 그럼 최소한 한 나라에 하나씩을 노스트로 보스트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정 앞에 거기다 미리 프리펀딩해서 바꿔서 쌓아놓고 미리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 비용 변동성에 대한
예,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유동성 관리도 해야 되죠. 예, 내가 프리펀딩 해놓은 돈 부족하면 송금할 수 있다 없다? 고객이 100만원 송금 부탁했어요. 근데 내 프리펀딩 해둔 돈이 한 50만원치밖에 없어요. 그럼 송금 못 하잖아요. 그거 관리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즉슨 비용도 들고, 예, 여러 가지 리소스, 거기에 전문 인력도 투입하고 해야 되니까, 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랑 ODL은 다른 거죠. 필요한 만큼, 예, 즉각적으로, 예, 환율 그대로 적용해갖고 비용 많이 안 들이고 교환해갖고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주신님 질문 설명드리면,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ODL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8초 송금, 1분 송금, 3초 송금 이런 걸로 ODL이라고, 예,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를 설명드린 거죠. 그 점을 참고하시면은 뭐 지금 질문 주신 태국 시안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예,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쳐주세요. 기타요? ODL 장점이 뭔가요? 송금 수수료가 작다는 것 뿐인가요? 방금 설명드린 게 장점입니다. 네. 그냥 이제 리프사 하는 거랑 XRP 대에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는, 대부분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유명한 커뮤니티 있잖아요. 모판 뭐 이런 데 있는 커뮤니티, 예, 전문가가 없어요.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글을 봐봤자 하등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냥 XRP 싸다, 빠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빠르고 저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렴해지는지, 그리고 저렴하니까 왜 금융기관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지 이거 이해 못하고 그냥 XRP 이꼴 빠르다, XRP 이꼴 저렴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냐면요, 엉뚱한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넘어가요. 예, 뭐라 해야 될까요? 본능에 따른 의식의 흐름에 따른 이런 질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정보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XRP 저렴하다. XRP 저렴해? 그러면 은행은 수수료를 벌어먹는 존재들인데 XRP 쓰면은 저렴해지는 거잖아. 그럼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수익이 줄겠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넘어가요. 노답이죠, 진짜. 정말 노답이죠. 오히려 수익이 올라가죠. 네, 수익이 대체로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렴해진 부분이 어디냐면은,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송금을 해요. 10만원어치 100달러 송금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객이 부탁한 걸 송금할 때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은행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드는 비용 한 1달러, 10달러라고 할게요. 원래 레가시 쓰면 10달러라고 합시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노스트로, 보스트로, 관리 비용이라든가, 예, 이제 뭐 서드 파티에 부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비용을 합쳤을 때 10달러 들어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데 10달러 드는데 고객이 요거 부탁했을 때 10달러 이상을 받아야지 우리가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럼 뭐 한 20달러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남죠? 10달러 남죠. 근데 리프사가 제시하는 ODL 또는 XRP를 나중에 홀딩해서 쓰는 거는 어느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얘기하는 거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예. 은행이 요걸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예. 환전에 따른 비용이라던가 노스트로, 보스트로, 관리 비용 이런 거 합산된 거. 이게 한 7분의 1? 더 나가서 홀딩해서 쓰면 10분의 1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1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객한테 수수료 20달러 받는데 드는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경쟁력을 강하게 해서, 야, 다른 은행들 대체로 다 20달러 받는데, 야, 우리는 이제 드는 비용이 줄었어. 그러니까 우리 파격 절반으로 줄이자. 5달러로 줄여서 상대들 다, 우리 경쟁사들 다 몰락시키자. 우리는 가격 파괴로 승부한다. 이렇게 해도 전략을 짤 수 있는 거겠죠. 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예,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프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겉핥기로 알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저런 게. 예, 비자는 설명드렸습니다.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외환시장이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수요 공급 기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공급은 100억 개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돼 있는데 리프사의 방법은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수요 창출하냐?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했을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금융기관의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니까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써줄 동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써준다고 하면 수요가 창출이 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리프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모든 거를 XRP 브릿지 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 모든 가치들을 어떻게 하겠다? 리얼타임으로 데이터처럼 이동시키기에 XRP가 그게 브릿지로 사용되길 바라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브릿지를 해내게 되면은 엄청난 수요가 생기는 거죠. 아까 돌아가서 공급과 수요의 외환시장 기본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했죠. 공급이 고정이에요. 달러나 엔화 그 어떤 나라의 법정 화폐든 다 공급이 고정이 아니잖아요. 계속 인플레이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XRP는 공급이 고정이에요. 근데 수요를 그렇게 늘리겠다. 전 세계의 모든 가치를 브릿지에 하길 원한다. 실제로 해봐요. 그렇게 브릿지. 공급은 고정인데 수요가 늘어난다. 거기에서 지금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죠, 리플사는. 김부사님 질문하신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비슷한데, 리플 네트워크의 리플랩 멤버로 지금 참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것 때문일까? 그냥 레일을 깔기 위해서 그런 것과, 아니면은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리프사는 어차피 XRP 안 돼도 차선책으로 그냥 리플렛이라는 페이먼트 시스템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리프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런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또 연계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거는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XRP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XRP를 세틀먼트로 쓰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히 페이먼트 시스템을 개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닌데다가 물론 이제 리프사가 본인들의 그런 장래 희망을 포부를 정말 소심하게 줄여갖고 이거 하고 끝낼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질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스위프트나 다른 애들도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실제로 뭐 비자도 만들고 스위프트도 뭐 개량하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페이먼트만 어느 정도 기존 페이먼트 시스템보다 약간 속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쓰고 땡쳐, 우리도 요것만 팔고 끝낼게, 이러기에는 스위프트가 이미 시장 점유율도 많고 굉장히 지금 계속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겨내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300 넘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추세로 봤을 때는 스위프트 멤버의 11,000인가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순조롭게 이어가도 몇 년 걸릴 텐데 승부가 좀 하기 힘들겠죠? 사장될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애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의 목표가 XRP 브릿지 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먼트 쓰는 멤버들 이제 300개 넘은 과정에서 여기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ODL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하려고 늘리고 있는 상태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가 그거니까, 세틀먼트 시스템. 근데 이거는 정황상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리프사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뭐 차선책은 어느 걸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리플사가 뭐 천사회사라 우리의 뒤통수를 절대로 안 칠 거다 이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지켜보는 거고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리프사의 페이먼트 시스템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머니그램만 봐도 알죠? 루트를 다양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프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머니그램 입장에서,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올인할 수 있나요? 스위프트를 쓰고 있는 은행들 왜 리프사 솔루션 쓰고 있나요? 리프사 솔루션 쓰고 있는 은행들? 왜죠? 굳이 왜? 11,000여 개가 넘는 멤버가 갖고 있어서 그 11,000여 개 멤버들끼리 페이먼트가 가능한데 굳이 왜? 중복이잖아요. 왜 쓰나요? 네.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속도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정성이 안정성. 루트를 다양화시키면,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스위프트 또는 리플 하나만 쓰고 있어요. 금융기관인데.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쓰고 있는데 하나만 쓰고 있는 요게 장애가 납니다. 네. 어떠한 이유가 생겨서 가용성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럼 고객이 서비스 해달라는데 그 서비스 못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도 못 벌고 장기적인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야, 니네 뭐야? 서비스 안 돼? 영업시간인데 서비스가 안 돼? 니네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 맞니? 예, 신뢰도가 추락을 하겠죠. 근데 달리 이제 상황 설정을 해서 다양화를 시켰으면 루트를, 예, 하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스위프트가 작동 안 해. 그래도 리플사 솔루션까지 우리는 쓰고 있어서 요게 가용이 가능해요. 요거 쓰면 되잖아. 예. 머니그램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여러 군데랑 파트너십 맺으면서 본인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루트를 다양화시켜서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실 때 절대로 저희 입장, 리플사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머니그램이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머니그램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예. 어그로 왔네. 안티 왔네. 정상적인 대화를 하시려면은, 예, 그런 유치 찬란한 대화 하지 마시고 뭔가 궁금하면은 질문을 하세요. 모르면 잘 알려줄게. 일단 리플 손절이란 말부터가, 뭐 리플사 주식 갖고 있어요? 불쌍하네 참. XRP 시총만큼 뭐 시총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막 설명하면서 채팅창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요즘에 아이유 거 꽂혀갖고 이 듣기 좋더라고. 아이유 거 인트로.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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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그 노래 요즘에 꽂혀갖고 엄청 많이 듣는 것 같아. 하루에 한 6번 이상 꼭 듣는 것 같아. 바빠도. 근데 랩처럼 속사포로 막 얘기했더니 목이 좀 아프네요. 관망나님 얘기하신 것도 잠깐 볼까요? 네. 삼성 갤럭시 S11 얘기하시는 거죠? 뭐 지금 기사상으로는 20로 나올 것 같다는데 뭐라고 부르려나요? 진짜 20라고 부르려나? 어쨌든 뭐 신모델 출시되는데 그때 발표할 때 XRP 삼성지갑 탑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글쎄요. 신기기에 굳이 맞출까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뭐 그거는 제 그냥 생각일 뿐이고 모르겠어요. 광만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뭐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년에 갔을 수도 있고 지금 뭐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일단은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출 테스트용이요? 허허. 박정준님, 리플사가 페이먼트 시장 중 스위프트사의 영역 모두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스위프트사의 시총을 비교해봤을 때 XRP 시총이 저만큼 갈 수 있을까요? 스위프트사가 주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 협회 때 주식이 있어요? 금시초문인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닐 텐데? 스위프트 시총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스위프트 협회인데 얘네가 그게 있어요? 시총이? 없을 텐데요? 머니그램 주가 얘기를 왜 할까요? 머니그램 주가가 무슨 상관일까? 그 머니그램 주식이 궁금하시면요, 뭐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전 주식도 안 한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보셨봤자 약간 그 느낌 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주식을 안 하는데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질문 주시는데 뭐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실 거예요? 전 주식도 손도 안 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살면서 주식 한 주를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 조언을 듣고 싶으신가요? 세상에. 네, 그 정규님이 뭔가 잘못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스위프트는 없습니다. 시총이 협회라서 뭐 비상장 또는 상장 주식회사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김부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리플렛 멤버를 고집하는 은행들 중에 일부가 XRP를 브릿지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왜냐면 리플사가 원래 전략은 엑스라피드라고 부를 당시에는 엑스라피드가 리플렛 멤버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대충 이 시점인 것 같은데 작년 수요일 때쯤 있죠. 수요일 때쯤에 이제 리플렛으로 컨버전스 시켰잖아요.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이런 엑스비아라는 명칭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리플렛이라는 명칭으로 개념 브랜드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때쯤에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틀먼트는 리플렛 멤버들만 쓸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엑스라피드 ODL로 바꿨잖아요. 최근에 데이비드 슈왈츠 즉 스낵맨의 설명을 트위터에서 보면은 ODL은 리플렛 멤버만 쓸 수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엑스라피드 부를 때랑은 약간 기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ODL 사용이 리플렛 멤버들만 가능하도록 약간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노선을 확 틀어버린 것 같습니다. 치치홀드님 질문 주신 거, 실사용이 없는 라이트코인, 모네로, 대시 등이 오르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투기죠. 투기. 빠밤빰. 왜? 스위프트사 200조가 넘어요, 시총이? 스위프트 주식이 있나요? 없을 텐데요? 아마 없을 겁니다. 협회라는 성격이라 주식이 없을 것 같아요. 비상장도 아니고 없을 거예요. 스위프트가 없을 텐데요? 협회라서. 이거 있어요? 이사에는 있겠죠. 협회지만. 주식이 있을 수도 아닌데. 자,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근데 이게 애플 때문에 망했어요. 스위프트 검색하면 자꾸 애플 거나. 스위프트 시큐리티. 이거 봐. 이거 다 그거거든요. 애플 거. 뭐라고 해야지? 파이낸셜도 붙일까요? 명확하게 딱 안 나오네. 깔끔하게 쫙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스위프트 위키피디아 설명인데, 이 시큐리티는 주식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시큐리티 정보보안 쪽 얘기일 거야 아마. 아닌데? 잠깐만. 아니구나.
더 시큐리티 오브 더 트랜스퍼 시스템이구나. 네, 주식 전송 시스템이네. 스위프트의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 반쪽 얘기 맞네요. 머레어 얘기 나오네. 해킹 얘기 나오네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협회라서 주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니요, 광만나님 질문 주신 거 아닙니다. 리플 소송 재판 결과 머지않아 나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까 재판 관련된 것도 소식 때 설명드렸는데 그 주, 관할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주리스딕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관할법. 그 주에만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확정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15일날 나온다는 거는 그 주에만 해당되고요. 공 아티스트님 것도 한번 볼까요? 은행에서 쓰는 XRP랑 거래소에서 구입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XRP랑은 다르다고 하던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XRP는 언제쯤 실생활에 사용 가능하게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계세요. 은행에서 XRP를 쓰게 되면은 그 XRP도 똑같은 거고 거래소에서 우리들이 구입한 XRP도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XRP예요. 그래서 뒤에 거는 사실 답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 앞부분 전제가 잘못됐어요. 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XRP입니다. 요것도 맞아요. 재준님 얘기한 것처럼. 리플렛 멤버가 한 나라당 하나씩만 있으면 그래서 멤버가 220개 정도 대충 되면 전 세계 국가 모든 나라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리플렛 멤버가 되더라도 그 리플렛 멤버들끼리 예를 들면은 한국 멤버가 있잖아요. 한국 멤버로 이거 코인원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편의상 코인원이라고 할게요. 자회사가 따로 있긴 한데 편의상 코인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코인원이 들어가 있지만 리플렛 멤버들이 이 코인원한테 송금이 되나요? 바로? 아니, 안 돼요. 왜냐면 따로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돼요. 계약을 따로 해야 돼요. 환율 조건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서로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통로로 해갖고 송금을 할 건데 그때 환율이라던가 또는 이런 의무들과 책임을 부여할 건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 이런 계약관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또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 딱 하나밖에 없으면 그 나라로 들어간 통로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은 코인원밖에 없어. 리플렛 멤버들이 여기를 하고 싶은데 코인원이 경쟁자가 없으니까 세게 부를 수 있잖아요. 계약 조건을. 그러니까 이런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겠죠. 가격 합리화가 되는데 좀 장애 요소가 생기겠죠. 독점 형태가 돼갖고. 글쎄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니그램 입장에서 만약에 웨스턴 유니온이 ODA를 쓰게 되면은 머니그램은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떨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약간 복잡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하게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웨유가 XRP를 브릿지로 쓰게 된다, ODA를. 그러면은 똑같이 가격 경쟁력이나 속도가 이런 점에서 약간 본인들과 대등한 조건이 돼버리는데 한편은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좋은 거는 이제 ODA 사용자 중에 빅 플레이어들이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레퍼런스 증가로 뭔가 안정성, 신뢰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DA 자체가 어느 날 좀 이렇게 망가지고 흐트러지기, 없어지는 거는 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력이 있어서 상대도 똑같은 무기를 든 거잖아요. 전쟁 무기를. 그래서 그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져서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머니그램 입장에서는.
주신님 질문인데 XRP가 암호자산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미국에서 결정나면 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못하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에서요? 미국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류에 따라서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세금은 반드시 매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근데 그 어떤 형태를 어떤 정도로 매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아예 세금을 안 물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려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물려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개인을 일단 떼놓고 우리 개인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떼놓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 ODL이나 또는 XRP를 직접 홀딩해서 브릿지로 쓰게 되면은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길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환전을 하게 되는데 XRP 브릿지를 해갖고 세금을 안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매길 겁니다. 국내 데이터 3법 통과가 암호화폐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3법의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드 갖다 결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 뭐 예를 들면 20대들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은 20대 뭐 서울에 사는 남성이나 여성들은 대체로 뭘 좋아한다, 이런 통계가 나올 거거든요. 의미 있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데이터 말고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은 쪽으로 쓰게 되면 뭐냐면 약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20대 남성 여성,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20대 남성 여성이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게 의미한 데이터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로 추출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본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들, 물건들을 자꾸 노출시켜 준 거죠. 다양하게. 그러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에 대한 관련된 제품들을 자꾸 볼 수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노출됨으로써 본인들의 기업 이익을 늘릴 수 있으니까, 판매됐을 때 이런 것들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그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데이터 3법이 도입이 된 겁니다. 리플렛 또 릴레이션십 필요합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년 수요일 때 그 영상에서 계속 계약 맺은 관계들을 보여줬잖아요. 어렵네요. 김보사님 질문 주셨는데, 추후에 SBI 리플아시아에 있는 그 컨소시엄 일본 은행도 있잖아요. 대부분 ODL을 쓸 거라고 예상하냐고 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썼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은 높긴 할 겁니다. 실제로 그 컨소시엄을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애초에 그 컨소시엄 자체가 목적이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컨소시엄이 뭘로 이루어진 걸까요? MOU 형태로 이루어진 걸까요? MOU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들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라고 하면은 약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거 이행 안 하면 그건 좀 구속력이 강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MOU이려나? 컨소시엄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 김보사님이 지금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BI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머니탭 있죠. 머니탭 어떻게 했어요? 그 실제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 송금할 때, 리프사 솔루션 통해 해외 송금할 때 ODL을 써준 솔루션이잖아요. 머니탭이. 근데 그 머니탭 운영을 그냥 각자의 회사로서 SBI가 본인들 혼자서 운영하는 그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다들 투자하게 만들어서 머니탭 전용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서로 다 주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잘한 것 같아요. 이해관계를. 만약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SBI의 솔루션으로 출시를 해놓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소시엄들이 그냥 다 우리는 그냥 MOU 형태로 그냥 약속을 한 거고, MOU는 아시죠?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말 바꿔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탈주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탭 같은 경우 모니탭 전용 회사 만들어갖고 거기다 다 투자를 해서 참여시키게 하네요. 그러니까 투자 돈도 묶어놓고 본인들 자금도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모니탭에 따른 뭔가 리턴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같이 이제 수익을 받는 구조니까 본인들 이해관계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참여하는 회사들을. 그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원의 결이죠, 그것도. 이해관계를 똑같은 걸로 맞추는 거니까. 모니탭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도원의 결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2시간 됐는데 오늘도 막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됐네요. 마무리를 슬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자, 마무리는 아이유의 노래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오늘 진짜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진 않은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벌써 11시인데 오늘 혹시 마저 못한 얘기들이 있으시다면 내일 이 시간에 또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때 이제 이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인데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고 여러가지 소식들, 또 다른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월바. 내일 뵐게요.